네, 경찰이 1년 가까이 끌어온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내일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또 최근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해병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제 내일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 전부터 좀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낸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예, 일단은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지난해 7월 19일에 이 경북 예천 보문교 일대에서 이 실종자 수색 작전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때 해병대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 당시 작전을 하고 있던 이 해병 대원들 중에 채모 상병이 이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 누군가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이 지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냐, 이 부분 이제 혐의에 관해서 조사가 이뤄졌던 그런 네. 사안인데 지금 이 사건이 경북 경찰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북 경찰청에서 이 사망 사건 관련 피의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특정을 하고 이 혐의를 정리함에 있어서 어제인 6일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네. 이제 2시간가량의 이 회의 끝에 이 피의자가 이제 뭐 어디까지가 피의자다 이렇게 심의 결과가 나왔는데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중에서 9명의 피의자에 대해서 일단 논의가 있었는데 6명이 일단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가 돼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었고 네. 이 6명 중에 이 제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그리고 또 하급 간부 2명이 이제 제외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는 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경찰청에서 내일 브리핑에서 이 송치에 대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제외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 1사단장을 이제 송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고가 났던 이 해병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떠나신 해병대원이 계신데 이분이 이 소속이 제1사단이었습니다.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사단장이 만약에라도 이러한 이 작전에 대해서 지시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쟁점이 됐던 것이고 이 부분 어쨌든 내일 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을 할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내일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런 가운데서 또 해병대원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이 수사심의위는 무효다라면서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또 고발을 했고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수사심의위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지금 근거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이 이용민 중령이 방금 말씀드렸던 제7포병대대의 대대장이었습니다. 예. 이 이용민 중령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부분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 결과 자체도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는 제2조에서 신청이 있고 이 신청 1항에 보면 사건 관계인이 이러한 뭐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성이나 적법성이 이제 적합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의를 신청할 수가 있고 여기서 사건 관계인이라는 것이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이러한 신청권자들의 신청이 없었다는 것이 이제 주장이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는 이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 그렇다면 무효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고 다만 여기서 이 규칙을 보면 이 23조에 보면 준용 규정이라고 해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국수본 심의위원회의 그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고 이 준용 규정 12조나 이런 데를 보면 이 12조에서는 1항에서 이런 위원회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을 하고 임시회의는 경찰청장이나 뭐 시도 경찰청장 또는 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부분은 이제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신청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시도 경찰청장이 신청을 한다든지 개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또 이제 법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양쪽의 이 규정 중에 어느 쪽 규정이 우선하는지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 이 외압 의혹을 둘러싼 특검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또 공수처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있는데 내일 발표될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역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지만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일단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이 수사심의 규칙에 의하면 18조에서 심의의 효력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0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이 삼성전자 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2020년 6월에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부분 수사를 중단하고 뭐 추가적인 수사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이 송치 뭐 기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비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에 검찰에서 재판으로 이제 기소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존중은 될 수가 있지만 이게 무조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일 경찰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심의의 결과를 어디까지 반영할지는 조금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아무래도 너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단하기는 어렵다. 일단 내일 발표될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계속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해 차량의 그 사고 이력을 확인해봤더니 최근 6년간 6번이나 사고를 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현재 지금 이 운전자가 무사고였다, 굉장히 베테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이 차량 자체에 대해서는 6번의 사고 이력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는 이 운전자가 혹시나 뭐 무사고가 아니었다라든지 조금 뭐 이 운전 습관이 뭐 과속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이 나오다 보니까는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저희가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사고 이력이라는 것이 이 운전자에 대한 사고 이력이 지금 확인된 것이 아니라 이 차량의 사고 이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났을 때 이 당시에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알 수 없고 또 이 사고가 났던 경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이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이라도 뭐 이 운전자의 사고 이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수사에서 있어서도 뭐 이 사람의 평소 운전 습관이 어떻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이게 그냥 차량의 사고 이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뭐 어떤 방향으로 좀 편향성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A 씨 같은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입건이 된 상황인데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고 출국 금지가 신청이 됐지만 이게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어떤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 말씀 주셨던 체포영장이라든지 출국금지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은 언제 신청을 하는 것이냐면 이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 출석을 해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출석을 하지 않을 것 같을 때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던 이유는 법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운전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 경찰의 지근거리에 있다라고 본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출석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아직까지 있다고 명시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 출국 금지 같은 경우에도 출국 금지는 이 해외로 도주해서 또 수사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때 출국 금지를 하는 것인데 지금 검찰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도 현재 입원 중이기 때문에 아마 출국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승인이 나지 않았던 것인데 구속영장은 또 이 요건이 아예 다릅니다. 구속영장은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하는 것이냐면 이 만약이라도 피의자가 도주를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경찰에서 뭐 이런 혐의들을 확인했다, 뭐 증거인멸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했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를 노려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현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참고할 만한 다양한 과거 사건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였죠. 이제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급발진을 주장했던 택시 운전자의 그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봤더니 운전자가 밟은 게 가속 페달이었다라고 지금 밝혀지면서 또 이게 화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과거 사례 중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런 급발진을 확인하기 위해서 페달 쪽에다가 블랙박스 설치하자는 얘기가 이제 과거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설치됐던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급발진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블랙박스를 봤더니 본인이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아, 내가 페달 오조작을 했는데 이 부분 인지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은
이번 지금 시청역 사고 같은 경우에는 급발진인지 아니면 페달 오조작인지가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또 저희가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본다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분은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급발진일 수도 있지만 이런 페달 오조작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정도가 또 하나 이제 보일 수 있는 사례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이런 차량 돌진 사고가 근데 잇따르고 있어서 좀 걱정인데 8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서울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해서 또 행인 2명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행 중인 차가 자꾸 보행자를 이렇게 덮치는 어떤 사고가 연이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안책과 관련해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지금 현재 이게 급발진이냐 아니면 페달 오조작이냐 이것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이 두 개 다 발생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논의가 된 사안에서 이 두 가지의 가능성 두 개 다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개정을 통해서 방지책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이 급발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으로 브레이크를 이제 발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돌려서 브레이크를 끈다든지 이런 것도 뭐 그 가능성은 있다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그런 기계가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이런 차량들의 이 부분을 부착을 의무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뭐 고령 운전자든지 고령 운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젊은 네. 분들도 이러한 신체적으로 뭐 면허를 딸 당시와 이후의 상태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인지 능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뭐 신체 능력의 저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면허 제도가 지금 현재는 한번 저희가 이걸 발부를 받고 나면 네. 이게 뭐 취소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갱신을 할 때 뭐 인지 능력을 조금 더 명확히 검사를 하고, 만약이라도 일정 부분 통과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면허에 대해서는 뭐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법적인 이 개정을 통해서 그 제한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도 하나 다뤄보죠. 울산의 한 아파트 하단에서 5천만 원의 돈바달이 발견됐는데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현금 뭉치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발견된 장소에서 불과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다 하는데 글쎄요, 좀 범죄 연관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좀 그렇다고 보시나요? 예, 일단은 그 울산 아파트에 이제 4일 오후에 2시경에 이 경비원분이 순찰을 하던 도중에 화단에서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5만 원짜리 이제 돈다발로 5다발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100만 원씩 해서 5다발이 들어있어서 총 2,500만 원이 발견이 한 번 됐었고, 그리고 6일에 이 환경미화원분이 이제 환경미화를 하시다가 또 화단에서 이 직전에 발견했던 이 화단에서 1m 정도 거리에서 5천만 원이 든 비닐봉지를 또 발견을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화단에 나와 있는 것이냐, 그리고 혹시나 이게 범죄에 사용되려는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범죄 피해 금액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일단은 이것을 누가 뒀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지금 이게 돈다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띠지가 있는데 이 띠지에 은행명이 기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출금 사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 누가 이것을 놓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이것을 누가 놓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왜 놓았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왜 놓았는지에 대해서 이 범죄에서 얻은 수익을 뭐 숨기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뭐 범죄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금을 지급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도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